하나TV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과하게 멋을 냈죠. 오늘은 아프리카TV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시상식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교육 부분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 탔고 또 와서 여러분들과 좀 강의를, 그 메이크업, 그 의상 그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19강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지금 수업이 늦었기 때문에 한 강만 나가도록 할게요. 자, 19강 162페이지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제 근세 진도를 나갔어요. 근세 조선시대 전기부터 중기까지, 초기부터 중기까지가 이제 근세라고 볼 수 있고, 바로 19강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변화, 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19강에 근대 태동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만 설명할 거냐면 근대 태동기의 정치 변화,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관계 부분은 교재만 보고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근대 태동기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첫 번째, 통치체제가 변화했다. 그 전에 통치체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뭐 의정부, 3사, 뭐 6조, 뭐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식의 3사 뭐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통치체제를 다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통치체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임진왜란 때 이런 뭐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국가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막 피난 가고 막 정신없고 이러니까 이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비변사가 최고기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로 그 비변사가 이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태동기에는 비변사의 기능이 전보다 훨씬 더, 그전에는 임시적으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높은 기관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 오히려 의정부가 하는 일을 비변사가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체제 변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다소 여러분들이 명칭이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변사는 좀 쉬운 편인데 군사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정치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임시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했다. 비변사의 기능이 원래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게 끝이었는데 그것이 더욱더 강화돼서 국가 최고기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거는 원래 왕권이 강화되면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6조를 직접 왕이 다스려야 되는 건데 왕권이 약해지고 비변사가 모든 일을 웬만하면 다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왕권이 매우 약해지고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라던가 뭐 6조 이런 일들이 그냥 얘네들은 그냥 관직만 있을 뿐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해졌다. 아무런 힘이 없어지고 하는 일 없이 그냥 존재만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비변사의 기능이 그 정도로 강화됐다라는 게 바로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 변화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조전랑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조전랑. 자, 근데 이조전랑이 사실 병조전랑도 있었거든요. 이조. 왜냐면 이조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탐내는 그러한 부서였고, 병조는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병조예요.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가장 높은 관직, 이 전랑의 기능이 이것도 역시 강화됐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조와 병조 전랑을 맡은 사람은 그 부서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관둔 사람의 다음 후임을 내가 추천할 수가 있어. 그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느라고 붕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사권과 각 부서의 인사권과 그리고 후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붕당의 원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자, 군사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군은 원래 5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5위가 이제 임진왜란 때 5군형으로 바뀌게 돼요.
오 군영으로 바뀌는데 그 하나하나의 군영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던 것은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 말 그대로 총 쏘는 포수, 사수, 이렇게 활 쏘는 사람, 그리고 살수,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창으로 죽이는 사람,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군대 진영을 다시 짠 거. 임진왜란 중에 우리도 포수 만들어야 된다. 일본의 조총부대에 대응하는 부대를 만들자. 임진왜란 중에 만든 것이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충용청, 총융청입니다, 여러분. 총융청. 발음이 좀 어려워요.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있습니다. 요거 외우는 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좀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든 것이다. 훈련도감은 삼수병이라는 게 중요하고, 어영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북벌을 추진을 했던 곳이에요. 북벌을 추진했던 곳. 다 군대예요. 군대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용청은 이제 북한산성에 있는, 북한산성을 본거지로 하는 곳이 충용청. 수어청은 남한산성. 금이영은 여기다 쓸게요. 금이영은 궁궐을 수리하는 곳. 서인 정권의 서인들의 군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금이영은 궁궐을 수비했던 곳.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외워주면 좋냐면, 훈련도감은 이미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새로 훈련을 하게 된 사람들. 어영청은 북벌을 추진했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근데 북벌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냥 서인 정권의 명분에 의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정말 북벌을 하려고, 청나라를 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중리배교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서인들 눈 밖에 나서 서인들이 어디 오랑캐랑 통교를 하냐 이래가지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인 청나라는 배척했죠.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묘란, 첫 번째 후금일 때 쳐들어온 게 정묘란. 그래서 알았어, 너네랑 교류할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 교류하지 않아서 또 청나라로 세우고 나서 후금이 청을 세우고 나서 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때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49일 동안 항전했지만 결국엔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죠. 그게 최근에 나온 영화 남한산성 이야기인데, 그때 억울하다, 서인들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청을 치자라고 만든 게 바로 북벌입니다. 자기네들의 그런 자존심을 위한. 그래서 북벌이 실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어영부영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영부영 북벌을 추진하다 끝났다. 말뿐인 추진이었다. 그래서 어영청. 총용청은 이제 북한산성의 총용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에 총 들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남한강, 한강을 건넜다. 남한산성을, 한강을 좀 생각하면서 수어청. 우리가 남한산성을 우리가 한강을 이렇게 물수, 이렇게 수영해서 건넜다. 이렇게 좀 외우시던가, 아니면 북총, 남수, 이렇게 외우시던가. 총용청은 북한산성을 지켰던 곳이고,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또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궁궐이 이렇게 한양에 궁궐이 있으면, 북한산성에서도 지키고 남한산성에서도 지키고 이제 뭔가 경비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금이영은 가장 중요한 궁궐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다 5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자세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고급 대비하실 때도 충분히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속오군 체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오군 체제. 그 전에 지방 군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재승방약체조, 진간체제 이런 거 설명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 전에 임진왜란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따로 필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이렇게 있다면, 일본이 딱 이렇게 동래성에 쳐들어왔을 때, 그 전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령이 다스리는 군사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뚝뚝뚝뚝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안 되겠다. 그냥
수적으로 몰아보자. 사람들을 많이 최대한 몰아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집결지다. 그럼 사람들을 다 모아. 그 지역 사람들 다 여기로 모여. 그지만 이제 그거를 총 지휘하는 장수는 한양에서 와. 지휘할 사람은 일단 없어. 왜냐면 다 수령이면은 다 같은 관직이잖아. 누가 도대체 얘네들을 통솔해? 그래서 가장 높은 장군이 서울에서 오는데, 서울에서 오는 동안 이틀 걸리는데 오는 동안에 여기 또 당해. 그래서 지휘관이 늦는다는 단점도 있고, 또 요것도 여기가 이제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또 뚫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진관 체제고, 요건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야. 재승방략.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의 기존의 진관 체제를 다시 복구해서 인원을 확충했어요. 그전 애가 조금이었다면 인원을 많이 확충했어요. 인원을 어떤 식으로 확충했느냐? 바로 소고군 체제로 확충했다. 소고군 체제. 소고군 체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양반. 원래는 그 일반 농민들만 여기 군사적으로 썼었는데 양반들은 이렇게 막 무기 들고 싸우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뭐 그 뒤로도 이제 인조반 먼저 거기 병자호란 일어나고 막 전쟁이 2차례 있으니까 양난이 있으니까 호란과 외란을 겪고 나서 양반도 싸워야 한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양반이라고 창만 입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양반도 포함되고 노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반과 노비도 포함된. 그래서 양천 혼성제라고 하기도 해요. 양반과 노비가 포함돼서 인원이 좀 더 확충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고군 체제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의 전투에 동원되는 그런 소고군 체제로 바꿔서 인원을 좀 더 확충했다. 이런 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양반들이 실제로 소고군 체제 때 양반들이 많이 싸웠을까요? 실제로 소고군 체제를 했지만 결국은 노비만 좀 더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들은 다 다른 핑계를 써서 실제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싸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고군 체제는 양반까지 포함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밑에 칸 남으니까 조금 더 필기해보도록 할게요. 탕평책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재 본 다음에 탕평책을 설명을 할게요. 순서대로. 자, 여기 교재에 있는 162쪽의 군사제도 변화까지 쫙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교재에서 이제 예속논쟁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예속논쟁은 이미 저번 시간에 15강 설명할 때 한 번씩 총괄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로 필기하고 설명하진 않을게요. 교재만 보고 갈게요. 자, 예속논쟁. 요거는 이제 붕당이 일어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면서 점점 아무런 의미 없는 상복 입는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붕당끼리 우리가 맞아. 성리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이런 식으로 별로 의미 없는 문제. 상복을 1년 입으냐 3년 입으냐 뭔 차이. 이런데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운 거야. 그래서 예속논쟁은 상복 입는 문제로 싸운 거다. 예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의례 가지고 싸워서. 그래서 예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종 때 바로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 기간에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을 적장자 왕위 계승을 제대로 한 적장자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로 한 거 봐야, 뭐 둘째 정도로 원래 적장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상복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싸웠는데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겼습니다. 서인이 1년을 주장했고 남인이 3년을 주장했는데 1차에는 서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1년만 입었어요, 상복을. 2차 때는 이제 그 며느리가 죽었을 때 또 이제 조대비가 어떻게 몇 년을 입느냐.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며느리는 원래 진짜 왕의 부인으로 쳐가지고 1년 입어야 된다고 남인이 주장을 했고, 서인은 또 9개월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남인이 1년 있는 걸로 맞게,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1년인데, 그래서 서인이 한번 우세했다가, 남인이 잠깐 우세했다가, 이런 식으로 예속논쟁, 서인과 남인이 예속논쟁, 상복 입는 문제로 싸웠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국은 숙종 때 일부러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좀 황국을 주도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이거죠. 왕이 남인 편을 들었다가 서인 편을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국에 있는 그 정치를 하는 그런 신하들을 좀 가리하는 거죠.
가리.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신왕국. 기갑, 경기박 이래서 경신왕국 뭐 이렇게 딱 쭉 설명을 드렸었죠.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교재에 있다 163페이지도 있어요. 자, 경신왕국, 붕당사의 견제와 균형, 상대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황국이 자꾸 이루어졌다. 바로 숙종 때 일어난 거고,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 붕당의 빈번한 교체로 자꾸 전국이 바뀌니까 좀 정신이 없었다. 이제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약간 전국이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황국 때문에 서인은 노론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인이 쫓겨나고 나서는 노론소론이 또 싸우고, 그 중에 노론이 정권을 잡고, 그 노론 안에서 또 벽파시파로 나눠졌다. 그래서 그 붕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번 시간에 거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고 금방 넘어갈게요. 일단 먼저 북벌론의 한계. 북벌론의 한계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북벌은 그냥 명분상 서인 정권의 하나의 명분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인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북벌 주장은 서인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였고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벌을 추진하려고 군대를 양성하긴 했는데 그 군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울 때 오히려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도와주는 군대가 돼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북벌은 결국 좌절됐다라는 거죠. 자, 붕당 정치의 전개 요 필기는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필기거든요. 그래서 요 표도 한번 추가해 보시고, 자, 일단 붕당을 한번 흐름을 봅시다. 제일 먼저 붕당이 이렇게 처음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자, 보이시죠? 선조 동그라미 해놓고 붕당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건 선조라는 거예요. 선조. 이조전랑제 문제 때문에 동인서인으로 나눠진 건 선조 때. 그러다가 이제 북인이 정권을 잡은 건 광해군 때죠. 근데 광해군이 쫓겨나죠. 인조반정으로. 북인 이제 아웃. 그럼 남인하고 서인이 남죠. 남인하고 서인이 남는 이 상황에서 바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속 논쟁 여기 정리되어 있죠. 예속 논쟁 현종 때 1차 예송, 2차 예송. 서인이 우세했다가 남인이 서인 우세했다가 숙종 때는 일부러 본인이 인현왕후를 예뻐했으면 서인. 그리고 갑자기 장희빈을 예뻐하면 남인. 다시 인현왕후 불쌍해서 불러들이면 또 서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남, 서 둘이 참 이렇게 왔다 갔다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 해는 기, 갑, 경, 기, 갑. 자, 그러고 나 서인으로 마지막에 서인이 결국엔 이기게 되고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노론이 더 힘이 셌는데 그 노론들 중에서도 사도세자를 내치자, 사도세자를 죽이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벽파. 아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파. 그 중에서도 벽파가 정권을 잡는 거고 그 벽파의 일부 과문들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세도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도정치도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 자, 탕평책. 탕평책이라는 건 뭐냐면 붕당끼리 서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싸우지 말고 고루고루 잘 지내자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탕평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두 왕이 있는데 바로 영조와 정조죠. 정조가 탕평책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조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조도 세도 정치에 조금 원인이 있어요. 정조가 너무 왕권을 강화시켜놨고 좀 뭐랄까 정조랑 영조 때 그런 사림들의 힘을 너무 많이 눌러버렸고 탕평책을 쓴다고 치면서 붕당이 서로 싸움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정조 때 외척 세력들의 힘을 많이 줬어요. 홍구경에게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죽고 나서 정순왕후가 득세하고 정순왕후가 정권을 아예 잡아버리고 나서는 정순왕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지름길을 좀 깔아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조가 정치를 잘했을 땐 거기에 있을 땐 좋았었는데
정조가 빨리 죽고 나서는 정수나무가 마음대로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한테 막 바른 말할 사람들, 그런 산림들이라던가 지방에 응거했던 그런 사림들, 좀 힘이 있었던 사림들 다 내쳐줘 버렸고, 이 붕당이라는 것에 대한 막 여러 붕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좀 아주 좁은 가문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어떤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일단 영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때부터 탕평책 정리를 하는데 서원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원들이 너무 많이 노비도 데려가고 토지도 하사받고 좀 국가에 약간 좀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기존 서원 때문에 어느 서원 출신 붕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원을 좀 대폭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림의 존재를 부정해요. 산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정말 산에 응거하면서 수풀림자, 사림인데 그냥 지방에서 응거하면서 책이나 좀 쓰면서, 그렇지만 학식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림들이 되게 좀 존경하는 그런 스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방에서 그냥 되게 고고하게 책 쓰고 사군자 같은 거 치면서 막 있다가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맨날 상소를 올린다던가, 무시할 수 없는 제야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자꾸 상소문을 올리고 자꾸 세력을 만들고 이러니까 아예 산림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산림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할 게 더 유리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탕평책을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이조전랑의 인사권 문제, 요거 붕당의 원인이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이조전랑의 권한을 훨씬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인사권을 없애요. 그리고 후임 추천권도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완벽히 없어진 건 정조 때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축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속대전을 편찬을 하죠.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속대전을 만들게 되고, 속대전, 법률, 법전, 그리고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균역법은 사실 탕평책하고는 관련이 없긴 한데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군포를 원래 1년에 2필 내야 되는 거 1필로 좀 줄여줬어요. 그리고 뭐 삼심제, 사형에 관해서 삼심제를 뭐 추진하기도 하고, 사형수에 대해서 뭐 신문고를 부활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냉혹했지만 악형을 폐지하기도 하고, 뭐 능지처참 같은 되게 잔인한 그런 거는 폐지하기도 하고, 좀 뭔가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조로 넘어갑시다. 정조는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조는 신하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했냐면, 나는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너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그 릉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수원의 화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나중에 수원을 계획도시로 만들려고 했고, 수원을 이제 군사기지로 또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도로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 다음에 수원으로 맨날 행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막 뒤주에 갇혀 죽이라고 막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랬던 신하들이 약간 떨리잖아. 저 정조 아버지 그 사도세자 죽은 거 얘가 알 텐데. 그래서 약간 쫄게 그런 식으로 왕권 강화에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조는 자기 편인 신하들을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규장각을 만들어서, 이 규장각은 원래 좀 도서관 그런 존재였지만 실제로 규정각에서 자기 신하들을 여기서 이제 육성을 시킵니다. 규장각에서 새로운 신하들을 육성을 시키고, 똑똑한 신하들, 뭐 정약용이 이제 정조의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었던 브레인이었죠. 그때 정약용이 배다리도 만들고 거중기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원 화성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는 초계문신제. 정조는 이제 똑똑하고 워낙 공부하는 거 특히 더 좋아했어요. 초계문신제는 아무리 하급관리여도 좀 낮은 관직의 그러한 신하더라도 한 번 더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볼 수 있도록 정말 뛰어난 사람이면은 선발하겠다. 뭐 그런 식의 한번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관리를 재교육시켜서, 하급관리도 재교육시켜서 한 번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초계문신제. 뭐 그런 게 있고, 또 장용영, 왕의 친위 부대죠.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을 줬다. 뭐 왕의 친위 부대, 국왕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장과 초계문신제, 장용영 이 모두가 다 왕권 강화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붕당이 서로 싸우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 붕당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왕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세력, 왕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수원에 화성도 쌓고 그것을 또 왕권 강화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조 같은 경우에 상업을 발달시켜요. 시내 통공. 그 전에 우리가 근세 사회에서 근세의 그런 상업에 대해서 억상책이라고 그러고 금난정권, 유기전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수한 그런 상인들, 국가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은 그러한 뭐 유기전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유기전이 아닌 애들은 금난정권, 유기전은 금난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상들이 판매하는 거를 금하게 했다. 하지만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된 게 신해통공입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게 했던 것을 폐지했다. 금난정권 폐지. 그래서 이것이 신해통공. 정조의 신해통공이고, 그리고 정조도 이렇게 속계전처럼 법전 만듭니다. 대전통편, 대전통편. 이걸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전해통과 헷갈리면 안 돼요. 대전통편.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것만 한번 동그라미 쳐본다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정리하고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속대전을 만들고 균역법을 실시하고 3개씩만 동그라미 칩시다. 자,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을 육성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네. 장용영을 설치하고 수원에 화상을 싣고 이 정도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재에는 또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각 영조와 정조가 이렇게 탕평책에 열을 올렸구나. 그래서 뭐 이때 뭐 영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탕평책 매니아죠. 영조는 탕평책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도 만들었어요.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색 붕당, 붕당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로 버무려서 잘 지내봐라. 하얀색, 노란색, 검은색, 뭐 빨간색 이런 식의 다양한 색깔을 버무린 음식을 탕평채라고 음식을 만듦으로써 탕평채는 탕평책에서 나오는 그 탕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탕평채를 즐겨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색당파가 좀 어울려서 싸우지 좀 말고 같이 좀 잘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탕평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영조의 정신이 담긴 음식이고, 뭐 정조도 뭔가 왕권 강화를 하면서 이제 탕평책을 강하게 실시를 했죠. 하지만 정조가 조금 더 빨리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조의 신하들을 많이 육성을 시켰고, 그러니까 정조의 편에서는 그런 신하들만 막 육성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정조가 딱 죽어버리고 정순왕후가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그 전에 있었던 정조의 신하들 다 없애버리고 외척들이 더 장악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정조가 이제 가장 세도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건 정조가 유양소의 권위를 되게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유양소는 유명무실하게 수령의 권한을 강하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령이 직접 다스리고 유양소가 이제 이런 살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간섭하고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조가 죽은 뒤에 정순왕후가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안동김 씨가 정권 잡고 풍영조 씨가 정권 잡고 그랬을 때 걔네들이 이제 관직을 사고 팔고 그런 수령직을 또 사고 팔면서 그 수령들이 지 마음대로 막 기고만장하게 그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을 막 견제하는 유양소의 그 권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뭐 정조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조가 수령에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힘을 줬지만 그걸 나중에 악용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 정치는 지금 정조가 죽고 나서가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 정조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갑자기 세도 정치가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정조에게는 정조보다도 어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순왕후죠. 영조가 아주 할아버지가 됐을 때 맞아들인 부인이에요. 이 정순왕후의 파워가 얼마나 셌냐면 현빈이 정조로 나왔던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그 영린에서 이제 정순왕후의 기고만장함, 정순왕후의 그런 파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현빈이 정조로 나오는데 정조가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일부러 발톱을 깎고 있는 신이 나와요. 거기서 한지민이 정순왕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왔는데도 유유히 발톱을 깎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면 다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조를 이렇게 압박하고 그래서 정조에 대한 독살설도 있긴 해요. 정순왕후 쪽에서 죽였을 것이다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조 자체가 참 일을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했고 또 워낙 애연가 엄청나게 또 꼴초 담배를 또 많이 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몸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항상 눈에 빨갛게 이렇게 좀 피곤했대요. 눈이 잠을 많이 안 자가지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그래서 만성 피로와 여러 가지 좀 몸이 안 좋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설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도 정치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세력이 큰 권세가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특정 가문만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세도 정치다. 그래서 일부 가문 바로 안동김씨, 풍양조씨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어디에 정권을 잡냐면 바로 비변사에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꼭두각시로 올려놓고 신하들이 이 비변사에서 지네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해가지고 얘한테 이런 관직 주고 이렇게 관직 주고 국가는 이렇게 운영합시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해가지고 나라를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도 정치.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이 있느냐? 이제 정조가 죽은 사후에 정순왕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정순왕후가 정권 잡고 나서는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 거의 개판이 되는데 이때 정순왕후가 바로 이제 순조 때 정순왕후가 그런 정조한테 옹호했던 그런 세력들을 싹 정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을 합니다. 저 사람 천주교를 믿었다 이래가지고 이단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죽여버려요. 그것이 바로 신유박해예요. 정순왕후 때 신유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을 아예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군권을 아예 장악해버리면서 정순왕후가 최고 집권자가 됐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안동김씨 그리고 외척세력 그 다음에 풍양조씨 그래서 조만영 그 다음에 나리 안동김씨 이런 순서로 바뀌게 돼요. 자, 왕은 정조 사후에 이제 순조, 그리고 헌종, 철종.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거의 60여 년간 이런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잡아버리는 이런 세도 정치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게 일부 가문이 정치를 해버리니까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가문에다가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가문한테 싸바싸바 잘하면은 뭐 높은 관직도 막 주고 관직을 사고 팔고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팔고 이런 매관매직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국가에서 막 백성들 세금을 또 오지게 많이 받고 가장 힘든 정말 조선 후기에 파탄이 날 만한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야. 그 농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세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받지. 이때 또 흉년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흉흉하지 이러니까 막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 북쪽에서는 홍경래가 들고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이제 진주농민봉기가 이제 더 커져서 임술농민봉기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매관매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관직을 막 사고 팔아요. 비싼 관직에 내가 돈을 주고 수령이 됐어. 사또가 됐어. 그런 내가 수령을 거기서 해먹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촌지 사건이 많이 컸어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촌지를 이렇게 강요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한나야 엄마 이 책 읽으시라고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딱 펼쳐보는데 책에 흰 봉투가 있어. 우리 엄마는 거기다가 두둑하게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뒤로 선생님이 나의 갈굼이 1년 동안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봉투에 돈 넣어서 보내라 이거지. 이제 그 두둑한 돈봉투를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돈인 줄 알고 봤더니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써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촌지를 은근히 바랬고,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인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해봤더니 그 촌지가 심했던 데가 사립이 특히 심했던 게, 사립학교는 선생님을 임용할 때 임용고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부금으로 입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 돈을 내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요즘에는 좀 그렇진 않긴 한데 요즘에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심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고 여기 선생님이 됐어. 그럼 내가 그만큼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에 학부모한테 촌지를 막 받아가지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하다 보니까 내가 수령으로 거기에 딱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 고을 사람들은 막 탁탁탁 털어 자꾸 세금을 걷고 더 걷고 뭐 심지어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막 부주를 내라, 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또 부주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잡세금까지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뭐 가렴 주고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탐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횡포 이런 것들이 심했다라는 거. 그래서 삼정의 문란은 전정, 전세, 군정, 환곡입니다. 관아에서 전세는 토지세잖아요. 원래 10분의 1세만 걷는 건데 더 많이 걷고, 군정은 이제 군포라고 해서 남자들에만 대한 걷는 이제 군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몸으로 떼었어야 되는데 군포를 걷어가지고 이제 약간 직업군인식으로 이제 군인들한테 훈련도감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제 그걸 주는 건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군적에 오르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60세 이상은 원래 안 되는데 늙었는데 강년체라고 그러죠. 늙었는데도 군적에 오르고, 그리고 죽었는데도 군적에 올라와서 백골징포라고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걷는 거야, 군포를. 이런 군정의 문란. 환곡은 이제 그런 관아에서 곡식을 꺼주는데 정말 막 이런 흙이 들어있고 거지 같은 그런 2가마니를 빌려줬는데 갚을 때는 쌩쌩한 쌀로 들어간 5가마니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사기. 거의 뭐 이자가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 대출 막 이런 이자 같은 그런 상황으로 환곡의 문란이 제일 심했습니다. 환곡은 내가 돈 꺼가지 않겠다는데도 억지로 꾸게 한 다음에 엄청나게 이자를 불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우리 요즘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사채 잘못 썼다가 장기 털리고 이러는 것처럼 환곡의 문란이 제일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장의 문란,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탐관오리의 횡포죠. 이런 삼정의 문란 같은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했고, 이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했던 이유도 역시 그 이유는 매관매직 때문이에요. 실력으로 이 관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과거 시험은 거의 의미 없는 과거 시험이고, 그런 공명적 같은 걸 만들어서 관직을 딱 만들어 놓고 돈을 주면 그 관직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근데 이게 공명책과 다른 점은 이 가문에다가 돈을 가져와서 백을 쓰면 그냥 관직을 딱 임명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거지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농민봉기 일어나야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게 된 농민봉기가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 예전에 김유정 나오는 사극에서 김유정이 홍경래의 딸로 나왔었죠. 그죠? 박보검 나오고 했던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아무튼 그 구름이 거기서 나왔던 내용인데, 홍경래의 난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저기 좀 서북지방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평안도 지역은 가뜩이나 척박하고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지역은 좀 국가에서 더욱더 차별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발령 나면은 되게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발령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은 세금을 오히려 더 걷기도 하고 이런 서북민들, 평안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 평안도 지역의 차별이 점점점 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몰랑량반 홍경래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광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이제 청천강 쪽을 장악을 했습니다. 청천강 이북을 대부분 점령을 하고 이제 한양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한양으로 오기 전에 결국 정주성 선투에서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됐죠. 광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에서 패배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진압은 됐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농민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우리가 국가에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구나. 다른 농민봉기를 또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죠. 홍경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임술 농민봉기, 임술년에 크게 일어나게 된 농민봉기다라는 건데 그 시초는 바로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탐관오리 백나신 때문에. 막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황곡을 막 지어가지고 자기 뱃속을 막 두둑히 막 기름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진주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방 일대에서 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촛불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던 것처럼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임술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삼정이정청을 만들게 돼요.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이 보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삼정이정청 설치.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좀 뭔가 시정하려고. 삼정의 문란 시정.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2개월 뒤에 큰 소득은 보지 못했어요. 폐지했지만 나중에 비변사에 이러한 일들이 여기로 비변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삼정의 문란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농민봉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16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164페이지 내용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외관계의 변화 한번 훑어볼게요.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대외관계의 변화도 백두산정개비 간도 문제 요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15강 때 한번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청과의 관계. 자, 북벌은 이름뿐인 내용이었고 그냥 결국엔 끝났고 자, 여기서부터 조선 후기에 만주 지방에 이주가 늘어나면서 간도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경 문제가 자꾸 헷갈리니까 숙종 때 동그라미 해놓고 청나라 요청으로 백두산 정개비를 설립을 해요. 자, 그래서 백두산 정개비 내용이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근데 압록강은 별로 해석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토문강이 과연 이름 그대로의 토문강이냐. 그리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게 두만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으로 주장했을 땐 지금의 우리 영토인 거고 토문강으로 주장했을 때는 간도가 우리 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백두산 정개비 해석 문제로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냐 아니면 두만강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이냐 뭐 이걸 싸우는데 두만강은 그 백두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거든요. 토문강이 맞는 건데 우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청나라에서는 또 그걸로 해석 문제로 싸우게 되고 자 그래서 결국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조선은 토문강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도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을 일본이 의사조약에 근거해서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우리의 간도를 청나라랑 간도 협약을 맺고 아예 줘버렸어요. 청나라 땅으로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우리 만주철도를 건설권을 받는 대가로.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간도가 정말 우리 땅이 아니고 청나라 땅이라면 청나라가 일본한테 그런 간도 협약을 맺고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간도 협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나라가 100% 자기 땅이고 애매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네 땅이야. 그럼 뭐 이런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청나라가 일본한테 이 협약을 맺고 뭔가 딜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뭔가 구린 게 있고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한테 뺏어다 줘라고 하는 거랑 같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치는 여기에요. 백두산 전개비고 북간도 서간도 우리 윤동주 시인도 북간도 출신 아닙니까? 백두산 전개비에 송화강이 있고 그 밑에 토문강이 있죠. 그럼 토문강이 우리 땅으로 한다면 우리가 바로 압록강과 토문강 거기 간도 지역이 우리 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문강 지주가 그 위쪽 백두산 위쪽에 쫙 여기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만강으로 치면은 지금의 영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간도 문제. 간도는 섬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땅이다. 사이 간자를 써서 간도인 겁니다. 뭐 간도도 있고 녹둔도도 있고 또 그래요. 아, 제가 이제 여기 요 지역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한 건 그 정확한 명칭은 간도 주변의 녹둔도입니다. 녹둔도는 섬이 맞아요. 녹둔도에 대한 건 제가 그 역사 스캔들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녹둔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러시아랑 우리나라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정확히 간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간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도 주변에 녹둔도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잠시 거기서 부임 시절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백의종군하게 된 건 녹둔도고요. 간도도 우리 땅이지만 녹둔도도 우리 땅이었어요. 녹둔도는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본과의 관계.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신사를 파견했다. 두 번째, 안용복의 활약. 자, 외교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후학조를 차결하고 이제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는데 조선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절단을 파견을 했고, 자, 독도 문제. 독도 문제는 조선 초기에 태종 때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도, 빌공자, 섬도자, 섬을 비우는 정책을 했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이런 범죄자들이 섬으로 숨을까봐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가 힘들고 해가지고 섬을 아예 비워버렸어. 하지만 우리 땅이야. 사람이 가서 안 살 뿐이지. 그랬는데 독도도 비워놨겠죠. 그랬는데 이제 독도에 자꾸 일본 어민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고기를 잡고 어업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용복이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인 거로 확인받은 그런 사건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이 이렇게 관리 옷을 입고 갔다 왔다고 해서 관리를 사칭했다고 해서 갔다 와서 이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곤장을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독도로 관할했다. 그래서 조선의 안용복의 활약이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독도가 우리 땅인 거를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밑에는 통신사의 행렬도 그림을 실어놨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근대 태동기의 정치 변화 그리고 대외 관계 변화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16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166페이지 1번하고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66페이지. 좀 교재가 좀 흐린 것 같네. 이번에 특히. 자, 일단 제가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5군형이 하나다. 5군형 동그라미.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다. 그 밑에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직업군인. 삼수병 나오면 훈령도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소고군은 이제 양반과 천민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어영청은 어영부영 북벌 추진. 북벌을 추진했던 그런 군사기관이고,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부대라고 했고, 진위대는 아주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진위대는 약간 근대식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대식 지방군?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식 군대 중에서 뭐 별개군도 있는데 지방군대는 진위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고 관련이 없다. 근현대사 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등검에서 이러한 그런 연표 문제, 흐름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를 보고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홍경래가 서북지역 차별 등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의 난이네요. 홍경래의 난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세도 정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 세도 정치 시기를 고르면 되겠죠? 언제일까요? 순조, 헌종, 철종. 순조 때부터죠. 라겠죠, 라. 그래서 기간이 깁니다. 촘촘하지 않고 길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뭐 요 병자어론 요 부분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순조 이후 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딱히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장 168쪽 볼게요. 168쪽. 자, 168쪽에 5번하고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68쪽에 5번. 세도 정치에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세요. 관직을 수급하는 일을 성행했어요. 이거는 매간매직을 얘기하는 거고,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홍경래의 난과 이런 임수농민봉기. 이 가해에 들어갈 내용. 나선정벌이 단행되었어요. 나선정벌은요, 효종 때입니다. 세도정치 시기가 아니에요. 효종이라고 써놓으시고, 육조직계제가 처음 실시됐어요. 태종 때죠. 이방원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어요. 이거는 선조 때. 임진왜란 선조의 문치주의로 이조전락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된 거. 처음으로 나눠진 건 선조. 외척 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죠. 안동 김씨 등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요거 5번이 정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바로 옆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왕이 14년 기유년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화성 쪽이에요. 수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화성을 쌓았다. 정조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 내용이 정조겠죠. 그럼 정조가 시행한 정치로 옳은 것은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아까 효종이라고 말했고,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영, 이게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 여진족 몰아내고 사군육진개척 세종대왕 때 삼수병으로 편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때, 선조 때 금위형을 설치해서 오군형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거 숙종 때입니다. 숙종.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강의 때 20강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하려다 너무 20강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강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쪽이나 됩니다. 그래서 20강은 다음 강의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가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1시가 돼가네요. 다음 시간에 20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